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의 곁에는 남편 차진우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거대하고 차가운 SJ그룹 본가의 저녁 식탁에서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결혼식 바로 다음날 해외로 출장을 떠나 3년째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쌍하고 가여운 여자라고 수군거렸다. 그녀는 SJ그룹의 며느리라는 이름뿐인 왕관을 쓴 채 화려하지만 외로운 성에 갇혀 지내는 과부나 다름없었다. 시아버지인 차 회장은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고 그룹의 실권을 쥔 남편의 숙부 차민준 전무는 언제나 예의 바른 미소 뒤에 그녀를 향한 경멸과 동정의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형수님,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제 조카가 너무 무심하군요. 3년이라는 세월은 한창 아름다운 여인이 홀로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인데 말입니다. 그의 위로에는 그녀의 처지를 비웃는 교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서연은 그 모든 모욕과 동정을 무표정한 얼굴로 견뎌내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그렇게 살아왔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녀는 진우의 법적 아내로서 그의 자리를 지켜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집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지옥 같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도피처이자 왕국인 작은 미술관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곳에서 상처 입은 그림들을 복원하며 자신의 부서진 마음을 함께 치유하곤 했다. 그림들은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때때로 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결혼식 날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 그는 그녀에게 이 결혼이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라고 자신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속삭였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다음 날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만을 남긴 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녀를 향한 세상의 동정 속에서 그녀는 분노와 그리움 그리고 배신감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체스판에서 사라져버린 왕을 기다리는 외로운 여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혹은 그를 사라지게 만든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때까지 이 성을 지켜낼 생각이었다. 그녀는 늦은 밤 미술관 중앙에 걸린 가장 아끼는 그림 앞에 섰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등대를 그린 그림이었다. 그녀는 그 등대에게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다.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한서연의 고요했던 일상은 3년 만에 돌아온 한 남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미술관에서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미술관의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함께 그녀가 지난 3년간 그리워하고 또 원망했던 남자 차진우가 들어섰다. 하지만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그녀가 기억하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3년 전 그녀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맹수처럼 날카롭고 위험한 눈빛과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듯한 냉혹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따뜻한 인사 대신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듯 그녀의 미술관을 오만한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가장 아끼는 폭풍우 속의 등대 그림 앞에서 멈췄다. 그는 그림이 아닌 그림 옆에 서 있는 그녀를 향해 3년 만에 첫마디를 건넸다. 그것은 사과나 설명이 아닌 차가운 명령이었다. 이 미술관은 SJ그룹의 안주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작고 초라한 곳이군. 당장 정리해. 당신은 이제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오만한 태도에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충격은 이내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맞받아쳤다. 당신은 지난 3년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어요. 이제 와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자격 없어요. 그녀의 반항에 그는 분노하는 대신 흥미롭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공간을 지워버렸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모든 자격이 있어.
당신은 아직 내 아내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은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할 거야. 그의 그 끔찍한 소유욕은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의 귀환 소식은 SJ그룹의 본가에도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3년간 실종된 조카를 대신하여 그룹의 실권을 장악해왔던 그의 숙부 차민준 전무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조카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강력한 존재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의 계획에 거대한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진우는 그날로 서연의 미술관을 폐쇄시키고 그녀를 자신이 머무는 거대한 빌라로 강제로 데려왔다. 그녀의 외로운 안식처였던 그곳은 이제 포식자와 함께 갇힌 금빛 새장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그에게 지난 3년간의 행적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는 지난 3년간의 지옥과도 같았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단순한 출장을 떠났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피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채 어둠 속에서 반격의 칼날을 갈아왔던 것이다. 그의 차가움은 살아남기 위해 써야만 했던 벗을 수 없는 갑옷이 되어 있었다. 그가 망망대해 와도 같은 어둠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등대는 바로 서울에 남겨두고 온 그의 아내 한서연의 존재였다. 그는 이제 그 유일한 안식처를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은 뒤틀린 소유욕과 통제뿐이었다. 그날 밤 그는 예고 없이 그녀의 침실로 들어왔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그녀를 만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사냥감을 보는 포식자의 눈으로 그녀를 오랫동안 응시할 뿐이었다. 내일부터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선고와도 같았다. 당신은 더 이상 과부가 아니야. 당신은 모든 의미에서 나의 아내가 될 거다. 익숙해지도록 해. 차진우가 3년 만에 그룹에 복귀한 날, SJ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지난 3년간 실종된 조카를 대신하여 그룹의 실권을 장악해왔던 차민준 전무는 예의 바른 미소로 진우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러 온 진짜 왕에 대한 숨길 수 없는 경계심과 저기가 서려 있었다. 진우는 과거의 그 유약했던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3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훨씬 더 냉혹하고 강력한 지배자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그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지난 3년간 민준이 추진해왔던 모든 사업들을 송곳처럼 날카롭게 파고들며 그의 실책들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회의실을 나온 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180도 달라진 조카의 모습에 당혹감을 느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카의 가장 큰 약점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리고 그의 정보원들은 진우가 자신의 아내인 한서연에게 보이는 기묘한 집착에 대해 보고했다. 그는 목표물을 찾은 것이다. 민준의 공격은 뱀처럼 교활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서연의 작은 미술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미술관에 작품을 공급하던 작가들은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고 주요 고객들은 등을 돌렸다. 설상가상으로 국세청에서는 거짓 제보를 근거로 미술관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서연의 세상은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지난 3년간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며 지켜왔던 유일한 안식처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여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진우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손에 든 채 망연자실에 있는 서연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짓인지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것을 건드린 자에 대한 차가운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든 채 전화기 한 통을 들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얼마 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세무조사는 착오였다며 취소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다. 서연은 그의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를 가두고 있는 이 남자의 세 장이 동시에 그녀를 세상의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두려움은 기묘한 경외감과 의존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진우의 내면에서도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숙부가 감히 그녀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를 펜트하우스에 가두는 것만으로는 그녀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야만 했다. 그는 그녀를 위협했던 모든 회사들의 명단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가 사냥감을 노려보는 포식자의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내 것에 손을 댄 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가르쳐줘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피의 복수를 예고하는 서늘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차진우의 무자비한 보복은 그의 숙부인 차민준 전무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한서연의 마음속에 더 큰 의문을 심어놓았다. 그녀가 알던 3년 전에 다정했던 약혼자도, 지난 3년간 그녀를 유령처럼 대했던 무심한 남편도 지금의 이 냉혹한 지배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그날 밤 그녀는 그의 서재를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포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동맹으로서 진실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내가 결혼했던 그 남자는 당신이 아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녀의 그 돌직구 같은 질문에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어두운 세계로부터 필사적으로 지켜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전쟁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그는 마침내 지난 3년간 그를 지배해왔던 끔찍한 비밀의 문을 그녀 앞에서 열기로 결심했다. 그는 3년 전에 그 출장이 거짓이었음을 고백했다. 결혼식 바로 다음 날 그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시도의 희생양이 될 뻔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그의 차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그를 죽이려 했던 적이 바로 자신의 가족 내부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적은 다시 그를 공격해올 것이 뻔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라지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몇 안 되는 충신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해외를 떠돌며 다른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다. 지난 3년은 그에게 휴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홀로 싸워야만 했던 지독하고 외로운 전쟁의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배우를 비밀리에 조사하며 다시 돌아와 모든 것을 되찾을 날만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 후 그녀에게 차갑게 굴었던 이유. 그것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그의 서툴고 뒤틀린 방식이었다. 내가 결혼했던 그 남자는 그날 밤 절벽 아래에서 죽었소. 지금 돌아온 나는 다른 사람이요. 적들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어. 만약 그들이 당신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그들의 첫 번째 목표물이 될 거요. 나의 무관심은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던 셈이요. 그의 고백에 서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지난 3년간 원망하고 그리워했던 그 남자는 사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지옥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모든 원망과 오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그의 끔찍한 고통에 대한 깊고 아픈 연민과 애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여기서 당신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그 한마디는 그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에 대한 가장 위대한 위로였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용의자로 숙부인 차민준을 지목했다. 그가 나를 죽이려 했소. 이제 그들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서연은 더 이상 단순한 볼모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복수를 돕고 그의 상처를 치유해줄 세상에서 유일한 동맹이었다. 두 사람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진우의 고백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보듬어 안는 완벽한 운명 공동체였다. 그들은 함께
차민준 전무라는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현우의 서재는 이제 그들의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3년 전의 사건의 사실은 말해주었지만 그 사건이 자신의 영혼에 남긴 상처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한서연은 그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언어, 즉 그림을 통해 그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자신의 작업실에 틀어박혀 비밀스러운 그림 한 점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우의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에 대한 그녀만의 해석이자 고백이었다. 그녀는 캔버스 위에 위태로운 절벽 끝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그렸다. 그림 속 남자의 한쪽은 유리처럼 반짝이지만 위태롭게 금이 가고 있는 완벽한 수트 차림의 CEO였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어둠 속에 잠겨 등에 깊은 흉터를 가진 채 상처 입은 짐승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저 멀리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외로운 등대 하나가 그를 향해 희미하지만 끈질긴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예고 없이 그녀의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막 완성된 그림과 마주섰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캔버스 위에는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감춰왔던 그의 진짜 모습, 그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벌거벗겨진 채 그려져 있었다. 그의 첫 반응은 분노와 당혹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들켜버린 것 같은 수치심에 휩싸였다. 이게 대체 뭐요? 그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제가 보는 당신이에요. 홀로 폭풍우와 싸우고 있는 위대하고도 외로운 사람. 그녀의 그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남은 방어벽마저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모든 진실을 자신의 입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3년 전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그로 인해 그가 겪어야 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그의 담담한 고백 속에서 서연은 그가 짊어져온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연민과 존경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의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그의 전쟁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다. 모든 고백이 끝났을 때 서재에는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연약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그녀의 두 손으로 감싸 잡았다. 그것은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따뜻하고도 강력한 위로의 언어였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이 주는 온기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림은 그의 비밀에 대한 그녀의 해석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두 사람의 영혼을 하나로 묶는 치유의 증표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진짜 전쟁은, 그리고 진짜 사랑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차진우의 고백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보듬어 안는 완벽한 운명 공동체였다. 그들은 함께 차민준 전무라는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현우의 서재는 이제 그들의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교활한 늙은 늑대인 차민준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그는 조카인 진우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는 그 변화의 중심에 한서연이라는 이름에 그가 하찮게 여겼던 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연을 진우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그녀를 향한 잔인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미술계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서연의 미술관이 SJ그룹의 비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심지어 조작된 금융서류까지 만들어 그녀의 성공이 실력이 아닌 불법적인 자금 덕분이라는 거짓 증거를 언론에 흘렸다. 이것은 그녀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를 겨냥한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검찰은 즉시
미술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연은 한순간에 비자금 세탁의 공범으로 전락하여 차가운 취조실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 그녀는 절망했다. 그녀는 또다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바로 그때 진우가 그녀의 곁에 섰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의 등 뒤에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함께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분노하거나 변명하지 마시오. 이것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정보의 전쟁이니까. 우리는 그가 파놓은 함정을 역으로 그의 무덤으로 만들어줄 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밤을 새워 반격 작전을 짰다. 진우는 자신의 정보망을 동원하여 그 조작된 서류의 출처와 민준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했던 진짜 유령 회사들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서연은 미술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민준이 그 비자금으로 사들인 위작 미술품들의 내역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검찰의 2차 조사가 열렸다. 민준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말았다. 진우의 변호인단은 그가 제시했던 모든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반격의 칼을 뽑아들었다. 그들은 스크린을 통해 민준이야말로 유령 회사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위장 미술품을 거래하며 세금을 탈루해온 진짜 범인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공개했다. 검찰의 모든 수사 방향이 이제 민준을 향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 모든 법적 공방의 중심에서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우의 곁에서 그의 가장 뛰어난 파트너로서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을 찌르는 증언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여전사가 되어 있었다. 조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검찰청을 걸어 나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그녀의 시선이 곁에 서 있는 진우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그녀를 향해 조용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들은 마침내 완벽한 한 팀이 되어 있었다. 검찰 조사에서의 완벽한 승리 이후 차진우와 한서연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탐색하거나 서로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싸워 이겨낸 서로의 가장 강력한 동지이자 유일한 이해자였다. 그날 밤 진우의 서재에는 승리의 축배를 위한 위스키와 함께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맴돌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의 승리는 그들 사이에 마지막 남은 벽마저도 허물어뜨렸다. 진우는 마침내 자신의 가장 깊고 은밀한 진심을 그녀에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결혼이 단순히 돌아가신 아버지가 정해준 정략 결혼만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 결혼의 진짜 배후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있었다고. 그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몇 년 전 한 작은 미술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무명의 큐레이터 한서연을 처음 보았다. 그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그 안에 담긴 강인한 힘에 첫눈에 반해버렸던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맴돌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감히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그에게 정략 결혼을 제안했고 그는 그 기회를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나는 당신을 내 회사로부터 지키기 위해 결혼했던 게 아니오. 나는 당신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내 아버지를 이용했던 거요. 나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3년간의 그의 무관심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소유하고 싶다는 자신의 욕망과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이성 사이에서의 끔찍한 내적 갈등이었다. 그가 3년 만에 돌아와 그녀에게 집착했던 것은 더 이상 그녀를 잃을 수 없다는 뒤늦은 깨달음이자 절박한 외침이었던 것이다. 그의 절절한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겪었던 모든 외로움과 상처가 그의 서툴고 깊었던 사랑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그것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입맞춤이었다. 한참 후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서로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차민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더 이상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되찾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차진우와 한서연은 이제 하나의 완벽한 팀이 되어 차민준 전무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 미술관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과 그 배우의 숨겨진 비리들을 낱낱이 파헤쳐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남아있었다. 그의 숙부 민주는 탐욕스럽고 잔인하지만 3년 전에 그 암살 시도처럼 그렇게 대담하고 치밀한 계획을 홀로 세울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누군가의 뒤에 숨어 움직이는 교활한 하이에나와도 같은 남자였다. 그의 뒤에는 분명 또 다른 배우가 있었다. 진우와 서연은 3년 전의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고의 모든 조각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맞추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사건의 수사 기록, 서류 속에서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하나의 어색한 조각을 발견했다. 사고 직후 진우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모든 조사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종결시켰던 최종 책임자의 서명. 그것은 숙부 민준의 서명이 아니었다. 그 위에는 진우가 지난 3년간 자신의 유일한 아군이라고,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라고 믿어왔던 SJ그룹의 부회장이자 아버지의 오랜 친구 박 이사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순간 진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박 부회장은 수십 년간 그룹의 2인자 자리에 머물며 때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는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먼저 진우를 제거하려 했고 그 계획이 실패하자 어리석은 민준을 부추겨 진우를 공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두 조카들을 체스판 위의 말처럼 이용하여 서로를 파괴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진우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다.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다정한 아군의 가면을 쓴 채 그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끔찍한 배신 앞에서 진우는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모든 신념과 세상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이 났다. 바로 그때 서연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절망에 시면 속으로 빠져들던 그를 자신의 온몸으로 끌어안았다. 그녀는 그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이제는 자신이 그의 곁에 있다고 그의 부서진 마음을 위로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보호받는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무너진 세상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두 사람은 그들이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함정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민준을 향해 휘둘렀던 칼은 사실 박 부회장이라는 진짜 주인의 손에 쥔 칼이었을 뿐이다. 이제 민준이 무너지자 박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진우의 숨통을 끊기 위해 직접 움직일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 부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자한 후원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승리자의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진우야, 쓸데없는 쓰레기는 잘 치웠더구나. 이제 우리 사이에 남은 진짜 회사 이야기를 좀 해야 하지 않겠나. 내 사무실로 오게. 혼자. 그리고 자네 아내도 함께 데려오게나. 우리가 의논할 일이 아주 많을 것 같으니. 그의 초대는 명백한 위협이자 마지막 결투 신청이었다. 진우와 서연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은 이제 사자의 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박 부회장의 협박과도 같은 초대는 오히려 차진우의 마지막 남은 망설임을 없애주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한서연과 함께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끝이 될 사자의 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무모한 자살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설계한 마지막 반격의 서막이었다. 그는 움직이기 전에 몇 통의 전화를 걸었다. 자신에게 끝까지 충성을 바쳤던 그룹의 보안팀장에게, 그리고 그의 편에 서 있던 몇 안 되는 이사들에게.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지금부터 벌일 위험한 연극의 관객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밤, 진우와 서연은 약속대로 박 부회장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그곳은 그룹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왕의 공간이었다. 박 부회장은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승리자처럼 여유로운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수년간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를 의기양양하게 털어놓았다. 3년 전 진우의 아버지를 제거하고 어리석은 민준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그룹을 차지하려 했던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어떻게 진우의 기적적인 생존으로 틀어지게 되었는지를, 그는 이 모든 비극을 한편의 흥미로운 연극처럼 이야기했다. 그의 광기 어린 독백이 끝나고 그는 진우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다. 그룹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연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준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만약 거절한다면 두 사람 모두 비극적인 사고로 위장되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진우는 패배를 인정한 듯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박 부회장이 내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을 할 준비를 했다. 박 부회장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승리의 미소가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진우가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께서 한 가지 계산을 빠뜨리셨군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집무실의 모든 조명이 켜지고 어두웠던 한쪽 벽이 사실은 거대한 유리창이었다는 듯 투명하게 변했다. 유리창 너머의 회의실에는 그룹의 모든 이사들과 검찰 그리고 경찰들이 그들의 모든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다. 그는 박 부회장이 자신을 부를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자리를 그의 모든 죄를 자백하게 만들 마지막 무대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진우의 옷에는 초소형 녹음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박 부회장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저항은 회의실로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허무하게 제압되었다. 수십 년간 그룹의 정상에서 군림했던 늙은 늑대의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모든 혼돈이 끝나고 집무실에는 진우와 서연 두 사람만이 남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났다.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곁을 끝까지 지켜준 여자를, 자신의 구원자를, 자신의 모든 것을 그의 품으로 깊이 끌어안았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그들의 과거가 묻힌 그 폐허의 성을 걸어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맞잡은 손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아침이,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 부회장과 차민주는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SJ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는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그 폐허의 중심에서 차진우는 다시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된 한서연이 있었다. 두 사람은 무너져 내린 제국을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그녀는 자신의 따뜻한 예술가적 감성과 진정성을 무기로 삼았다. 그는 회사의 썩은 부분을 도려냈고 그녀는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신뢰와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그들은 완벽한 한 팀이었다. 그들의 노력 끝에 SJ그룹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대중들은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워 이겨낸 이 젊은 커플의 이야기에 열광했고 그들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다. 위기는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기회가 되어주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서연을 그들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이제는 폐쇄된 그녀의 옛 미술관으로 데려갔다. 그는 그곳에서
그녀에게 다시 한번 청혼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한 동등한 파트너를 향한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반지 대신 한 뭉치의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SJ그룹의 새로운 공동대표이사로 한서연을 임명한다는 주주총회 특별 추천서였다. 이 회사는 거짓과 배신 위에서 세워졌소.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신뢰와 진정성이라는 새로운 기반 위에 이 회사를 다시 세우고 싶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남편으로만 만족할 수 없소. 나는 모든 의미에서 당신의 파트너가 되고 싶소. 그의 파격적인 제안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기는 대신 세상의 중심에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세우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열린 주주총회에서 그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대 위에서 진우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반지를 내밀었다. 이제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공식적이 되었으니 한 가지 제안이 더 남았소. 한서연 공동대표님, 나의 파트너, 나의 구원자, 나의 사랑, 다시 한번 진짜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의 로맨틱한 청혼에 총회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3년간의 기다림과 지독했던 시련의 시간들이 마침내 가장 완벽하고 영화 같은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공동대표가 된 두 사람의 사무실은 그의 미니멀한 감각과 그녀의 따뜻한 예술적 감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하나의 설계도를 함께 내려다보며 그룹에 그리고 그들 자신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었다. 사라졌던 남편과 과부처럼 살아야 했던 아내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폐허 위에서 함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행복한 한 쌍의 파트너만이 서 있었다.